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에서 포항으로 이사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가족은 고향을 떠나면서 이사를 자주 해왔습니다. 처음엔 울산으로 가서 몇 달을 살다 최종적으로는 포항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포항에서 살면서도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집을 전전해 오던 저희 가족은 저의 중학교 생활 때문에 학교와 가까운 주택에 새를 급히 들었습니다. 주택은 1층으로 이루어진 한 지붕에 두세 대가 사는 주택이었어요. 처음 이사를 와선 1년 정도 잘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청소년들이 그렇듯 가위도 눌려보고 악몽에도 시달렸습니다만 그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겐 그렇지 않겠지만 누군가에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었죠. 사건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주인집 댁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주가되는 주택의 안채가 비게 된 것이죠. 신기하게도 주인집 아저씨는 그 비어있는 안채에 저희 가족을 싼 가격에 전세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싼 가격에 좁은 집에서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뜻밖의 기회에 주인집 아저씨의 호의를 받아 안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이 넓은 집은 난생 처음이어서 굉장히 들뜬 마음이었어요. 안방은 부모님과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남동생이, 작은 방은 저와 여동생이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여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복을 입고 있던 기억이 있으니 여름이 분명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면이 좁은 것으로 둔탁한 시멘트 벽을 긁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방향성이 없었던 데다 소리도 미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밖이나 다른 집에서 내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는 잠결에 뜬 눈을 다시 감으며 잠을 청하려 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손톱으로 벽을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등교를 해야 하는데 벽을 긁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자 짜증이 나더군요. 그 와중에 여동생은 무사태평한 얼굴로 자고 있으니 더 짜증이 나서 이불을 걷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죠.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어 벽을 돌아가며 귀를 대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책상이 붙은 벽, 즉 주방과 마주한 벽에서 소름 끼치게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은편 벽에서 누군가 정말 벽을 긁어내는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잠은 자야 했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을 걸어 바로 옆인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컴컴한 주방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불을 켜니 아무것도 없었죠. 이상하다 싶어 작은 방과 마주한 벽에 다시 귀를 대어 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죽치고 있어봤자 나오는 것도 없었기에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절 괴롭히던 그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더군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피곤했던 나머지 눕자마자 잠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날은 밝았지요. 하지만 그 일은 그날 하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또는 며칠을 걸러서 벽을 긁어내리는 소리는 절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저 소리만 들렸던 거라 언젠가부터는 무시할만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벽을 긁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침대 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확 깨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순간 심장이 떨어질 만큼 큰 소리로 누군가 침대 매트를 받친 나무판을 쳐올렸습니다. 쾅하고 베개를 통과해서 둔탁한 소리가 귀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혼비백산에서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 비명 소리에 놀란 부모님께서 안방에서 나오셨고 자고 있던 여동생도 잠에서 깨어났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서 우는 저를 안아주신 엄마에게 누가 침대 밑에서 주먹으로 쳤어라고 횡설수설하며 매달리자 제가 악몽을 꾸다 놀라서 그러신 줄 알고 달래주시더군요. 부모님께서 침대 밑을 확인해 보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한참을 부산스레 움직이다 조금 진정이 된 듯 보이자 저를 방에 보내시곤 부모님은 다시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정말 꿈이었던 건지 가위로 헛소리를 들었던 건지 긴가민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은 다시 잠든 여동생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가만히 누워 베개에 귀를 대었죠.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던지 잠이 솔솔 오더군요. 그리고 선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귓가에 손톱으로 뭔가 긁어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사적으로 눈이 번쩍 뜨였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번엔 여자의 손톱으로 나뭇결이 거친 나무판을 긁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베개를 치워 매트에 귀를 대었습니다. 매트 전체를 울리듯이 귓가로 파고드는 소리는 나무판을 긁어내는 소리였습니다. 침대 밑에 뭔가 있다.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온몸을 휘젓더군요. 공포 때문인지 귀도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게 침대 밑에서 들려온 소리에 전 퍼뜩 일어나 불을 켰죠. 그리고 한참을 침대 밑에 어두운 곳을 노려만 보았습니다. 저 밑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공포물이 늘 그렇듯이 확인하려 하면 아무것도 없어 사람 놀리는 기분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침대 밑으로 눈을 댄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자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가위에는 눌리지 않았지만 멀쩡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리는 괴상한 소리는 저를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몰아세웠습니다. 밤엔 집에서 시달리다가 잠은 늘 학교에서 자다 보니 수업 중에 항상 혼났죠. 결국 하교를 하자마자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일터에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집에 혼자 있으면 헛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분명히 혼자 있는 집안에서 누군가 거실을 소리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거나 어린 남동생의 장난감이 든 바구니를 뒤엎는 소리,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세차게 내려가는 소리. 처음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거실이 소란스러워지자 남동생이 벌써 학교에서 집에 왔나 보다 하고는 거실로 나오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공포에 떠는 모습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귀신이 있다고 믿는 분이셨고 무엇보다 외할머니께서 무속에 관련된 분이셔서 그런지 저의 어머니께선 집안에서 일어나는 괴상한 일에 왠지 무덤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신기할 만큼 안심이 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신경 쓰지 않게 된 후부터 작은 방에서 밤마다 절 괴롭혔던 소음이 차츰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덤덤하시던 저희 어머니를 행동하게 만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은 저에게 있었죠. 전 교우 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불량 학생도 아니었고 친구도 많았으며 친구들과 크게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학교에 가기가 싫더군요. 사실 학교 가고 싶은 날이 없었지만 그날처럼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과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겨우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란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을 몇 걸음 앞두고 전 생전 처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등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었던 터라 학교를 등지면서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한참을 집과 학교 주변만 어슬렁거리다가 1교시의 종소리가 들리는 순간 전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집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걸리면 혼난다는 생각에 몸을 숨겨 보일러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등교만 하려고 하면 학교를 눈앞에 두고 가고 싶지 않아져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 절 주시하셨나 봅니다. 또 보일러실 앞에 숨어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시더군요. 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데리고 안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다며 왜 학교를 안 갔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대답해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따돌림 당한 것도 아니고 친구와 싸운 것도 아니고 담임이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모르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알았다고 하시며 오늘까지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꼭 학교에 가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의 배웅을 집의 대문 앞까지 받으면서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문 앞까지는 져왔습니다.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께 혼나는 게 당연한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며칠 만에 학교에 오니 기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실에 가자마자 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왜 학교를 오지 않았냐며 묻자 좀 아팠다고 둘러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불려가서 한동안 걱정스런 설교를 듣고 복도로 나오는데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화색이 돈 얼굴로 어머니에게 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하지만 어머니에게 학교 가지 않은 것을 걸린 날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선 친분이 있는 무속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학교로 다니는 길목에 잡귀들이 둘러싸서 제가 학교를 못 가게 막고 있더래요. 이 잡귀를 달래서 쫓아내면 제가 다시 학교 다닐 수 있게 될 거라면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어머니께서 미역국에 밥을 말아 저의 등굣길에 뿌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밤에 꿈을 꾸셨는데 잡귀들이 오랜만에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 후 제가 정말 아무 말 없이 학교에 잘 갔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던 중에 꺼림칙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집에 웬 할머니께서 칼을 쥐시고는 무서운 얼굴로 식구들에게 나가라고 외치며 배회한다고 합니다. 그 전이라면 어머니께서도 이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무속인께서 제가 학교에 가지 않았던 일을 해결하는 바람에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집주인의 호의로 받은 전세를 물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 뒤로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복숭아 나무 괴담. 예로부터 전해오길 복숭아 나무가 집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집 안에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가 된통 혼이 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마당의 한가운데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걸 좋아하셨는데 아마 다른 나무라고 착각하시고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자라나고 꽃을 피울 무렵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저 복숭아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꽃이 저렇게 예쁜데 베어버릴 필요가 있냐며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한 귀로 흘리셨습니다. 복숭아 나무의 꽃을 보신 일 있으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작은 분홍색 꽃이 가지에 마디마다 열려서 한껏 고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면 그처럼 황홀한 광경도 흔치 않습니다. 그 나무는 정말 고왔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숭아 나무를 베지 않아서 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어머니께선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셨는지 술을 드시는 일이 늘어 엄마와 다투시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나무 탓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집안을 맴돌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도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는 방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묘한 느낌. 문득 방 창문으로 복숭아 나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그날따라 복숭아 나무가 절 쳐다보는 것처럼 신경이 쓰였습니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결국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느껴지면서 머리가 쭈빗하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시선을 약간 옆으로 돌렸는데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팔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하얀 한복의 팔이 감싸 안으려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집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가려는데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곤 새벽에 갑자기 도끼로 베어버리셨다는데 그때부터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일도 잘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동네 아저씨들과 술자리를 나누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저는 무서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복숭아 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집 주변을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 꽃이 아니라 한복을 입은 여자의 손이 나와서는 아버지께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결국 견디다 못한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 복숭아 나무를 베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용암무당의 진홍굿. 학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께선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게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터라 할머니께서 가끔 정신을 찾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방에서 울곤 하셨다는데 어느 날 선배가 학교에 다녀오니 아무도 없고 집안이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또 우시나 싶어 방문을 열었는데 그만 뭔가를 보고 말았답니다. 할머니께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례 준비로 집안은 한동안 부산스러웠습니다. 우선 병원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 치매로 인해 고민하다 목을 메어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장례는 순탄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의 빈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던 중 선배는 이불더미 속에서 낡은 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지인 모양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선배는 할머니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에 몰래 그 반지를 지갑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후 집안에서는 진홍굿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이 좋게 돌아가신 게 아니니 용암무당을 불러 한번 굿을 해서 할머니의 혼을 위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굿이 한창 시작되고 선배께선 호기심에 굿을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한참 춤을 추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더니 내가 목매달아 죽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어. 다 어디로 내뺀 거야. 배가 고파 죽겠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목소리. 그 쉰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가족들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무당이 갑자기 선배 앞으로 다가오더니 선배와 눈이 마주쳤는데 선배는 순간적으로 할머니 얼굴을 본 듯한 생각이 들어 눈을 피해버렸답니다.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반지 말야. 그거 내 거요. 내가 가져갈 것이요. 선배는 너무 공포스러웠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던 그 순간보다도 더 무서웠던 순간이 바로 그때 무당의 시선을 마주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배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반지를 꺼내자 다시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지 얘기는 누구에게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산 중턱에 소름 끼치는 2층 집. 삼촌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오래전에 삼촌께서 친구분들과 등산을 하셨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산이라 정신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 산 중턱쯤에 2층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촌께선 이런데 웬 집인가? 여관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으니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오르셨답니다. 그리고는 산 정상에 올라 친구분들과 술을 드셨는데 어느새 날은 저물어서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촌께서 뭔가 홀린 사람처럼 산을 내려가셨는데 친구분들은 소변 보러 가시는 줄 알았답니다. 삼촌께선 영문도 모르게 내려가시다가 문득 화장실이 보여서 볼일을 보셨고 술에 너무 취해서 그 자리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촌께서 일어나 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방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삼촌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며 너무 놀라 방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방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얀 머리카락이 보이더니 서서히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에 나타난 건 하얀 머리카락을 지닌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삼촌께선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은 더더욱 움직이지 않아 바닥에 누워 할머니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올라오고 손이 하나 올라왔는데 하얀 피부에 아기 손이 서서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절하셔서 그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촌께서 일어나셨을 땐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방에서 나가 집을 바라보니 산 중턱에서 봤던 그 2층 집이었습니다. 삼촌께선 밤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바로 산에서 뛰쳐내려오셨고 마침 산나무를 캐시던 마을 아주머니를 만나 그 2층 집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은 할머니와 아기가 함께 살다가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집이었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그녀. 어느 봄, 전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이리저리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산에 잠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곳의 기운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고 어느 지점에 도착한 뒤 후진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쯤에 한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산길이라 잠깐 멈춘 틈에 창문 바깥으로 그곳을 쓱 들여다보는데 그곳에는 질이 안 좋은 것이 창 너머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귀신이죠. 허나 흔히 보면 안 되는 귀신이기도 하고요. 눈이 엄청 새까맣고 입도 벌리고 있으나 정말 새까맣게 보여서 멀리서 보는데도 선명했습니다. 눈이 검고 움푹 패인 입과 눈동자. 홀령이 얼마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 형태조차 잃어버린 거니까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식은땀이 났습니다. 친구한테 빨리 차를 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집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었어요. 오면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으면서 사람이 그 안으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사람들을 재촉해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와 다른 아이들은 볼 수 없겠지만 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과 성인인 듯한 남성과 여성 모두 그 흉가의 위아래에 옹기종기 서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이면서 쉬운 말로 찍었다라고 하죠. 바로 저와 우리를 찍은 겁니다. 그 중에 유난히 마르고 머리카락이 긴 여성이 차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창 안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것이겠지요.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이 분명히 죄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된 듯 싶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를 치러주었다는 것이죠. 처녀 귀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녀 귀신은 예로부터 기운이 강해서 머리만 따로 잘라 사거리에 묶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원한을 가지고 절뚝거리며 따라온다는 것은 죄를 엉터리로 지내줬거나 사무치는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자극한 것이겠죠. 그것은 다행히 영화처럼 뛰어오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따라왔고 전 그 사실을 저밖에 모르니 열심히 속으로 기도를 외웠습니다. 부디 빨리 그것들의 기운이 서려있는 숲을 나오기를. 다행히도 숲을 나와서 도로의 신호등에 섰습니다. 뒤에 창문으로 보니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며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그것은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발끝은 숲이 끝나고 도로가 나오는 경계선에 대고서는 몸을 찢듯이 최대한 기형학적으로 늘려서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게 누군가 파는 듯한 눈으로 창에 밀착해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렇게 되면 내가 표적이 되어 정말 일이 생길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면서 악착같이 매달려 있던 귀신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를 돌아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산 옆의 숲이 모두 묘지였다는 걸요.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우리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 그날 이후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지더군요. 다행히 그것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여 적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에 그들을 자극하지 마세요. 정말 가까운 데에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가까운 곳에 말이죠. 6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자동차.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운전면허를 따신 지 이틀째. 자동차를 한 대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지인 중 한 분께서 타지 않는 자동차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가져온 자동차는 흰색 중고 소나타였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썼죠. 중고이긴 하지만 몇 년은 더 탈 수 있답니다. 사실 원래 주인이 내 친척인데 조금 사연이 있어서 저한테 줬었죠. 하지만 저한테 이미 차가 있어서 드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에 성미도 급했던 어머니께선 차를 타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가는 건 싫었기에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운전에 서투르셨기에 사람이 한산한 도로를 골라 드라이브를 하고 계셨는데 날이 저물어 점점 어두워지자 차를 유턴시켜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눌러보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께선 옆집 아주머니에게 차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기 전까진 계셨는데 말입니다. 구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옆집 아주머니는커녕 조수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려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차에서 빨리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전히 브레이크는 들지 않았고 당황한 채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지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수석을 보셨을 때 피투성이의 여자가 자신을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너무 무서워서 옆 자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 하셨고 몇 분이 지났을까? 옆으로 슬그머니 바라보니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선 마음을 가다듬고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셨는데 당시 어머니께선 정말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밖의 창문으로 피투성이의 손바닥이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두들기는 소리도 커지고 점점 빨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버려 전봇대를 들이박으셨고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께선 크게 다치시지 않으셨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옆집 아주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께서 어머니보다 더 겁에 질린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온몸에 공포로 잠식당한 채 벌벌 떨고 계셨는데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보다 더 오싹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당신은 온데간데 없이 운전대가 움직이고 브레이크와 창문을 여는 손잡이만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피투성이의 여자가 창문 밖에서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서 사라진 것과 귀신을 체험했다면 아주머니는 어머니께서 사라지고 귀신을 체험한 것이죠. 결국 어머니는 그 차를 폐기하셨습니다.